초겨울 찬바람이 유난히 매서웠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결심을 품고 운전학원 등록서에 이름을 올렸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시작하는 일이었고 주변에서는 걱정이 앞섰지만 시어머니는 늘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일을 싫어했다. 늦게나마 자신만의 삶을 조금 더 넓히고자 했고 작은 마트라도 직접 운전해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학원은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였고 교육 차량도 깨끗해 보였다. 문제는 첫 수업부터 드러났다. 강사의 태도는 무성의했고 말투는 거칠었으며 시어머니의 속도와 긴장을 이해하려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시어머니가 클러치를 밟는 타이밍을 놓치자 강사는 혀를 차며 창밖을 바라보았고 주행 중 실수할 때마다 조소 섞인 한숨을 뱉었다. 이래서 늦게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라는 말은 칼날처럼 내리꽂혔고 시어머니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한 채 조수석 아래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훈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저녁상에 앉아도 젓가락이 뜨지 않았고 식탁 위에 놓인 김이 다 식도록 국물만 젓고 있었다. 며느리는 이내 이상함을 눈치챘고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아니라고 했다가 이내 작은 목소리로 그날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꺼내놓았다. 말끝마다 망설임이 있었고 자존심이 상한 듯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며느리는 모든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다.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부당한 상황 앞에서는 누구보다 단호한 사람이었다. 곧장 운전학원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조용했던 거실에 며느리의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강사의 태도와 발언을 조목조목 짚었다.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명확한 문제 제기였고 며느리는 책임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을 요구했다. 며느리는 다음 날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직접 학원에 방문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학원 측의 강사의 불친절함, 고령 수강생에 대한 배려, 부족, 교육 내용의 형식적 전달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면담 자리에서 며느리는 강사의 행동을 하나하나 재현하며 어떤 점이 시어머니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명확히 전달했고 학원장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며칠 뒤 시어머니 앞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학원 측의 정식 사과와 함께 해당 강사가 직접 찾아와 사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며느리가 곁에 있으니 용기를 냈다. 약속된 시간 강사는 정중한 태도로 집 앞에 찾아왔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말투로 자신의 무례함과 부족했던 교육 태도에 대해 사과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을 대신해 나서준 며느리의 존재가 얼마나 든든한지 실감했다. 그날 이후 학원에서는 강사 배정이 바뀌었다. 새로운 강사는 온화한 말투에 인내심이 많았고 시어머니의 손을 보며 아주 안정적인 운전 감각이 있다고 격려했다. 시어머니는 조금씩 긴장을 내려놓았고 주행 중 차선을 바꿀 때도 이제는 여유가 생겼다. 학원 마무리 시점에는 기능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고 곧바로 도로주행도 합격했다. 운전면허증을 손에 쥔 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커피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고요한 집안에 들어서며 며느리에게 환한 미소를 지었고 며느리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면허증을 들고 웃고 있었고 손끝에는 자신이 직접 쟁취한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다시는 학원에서의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단지 시댁 식구와 며느리가 아니라 서로의 자존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되었다. 시어머니가 다시는 그런 억울한 상황을 혼자 감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며느리는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시어머니는 마트에 갈 때 직접 운전대를 잡기 시작했다. 거울을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맨 뒤 서서히 출발하는 그 손길 위에는 조금의 떨림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용기와 신뢰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누구보다 조용히 뒤에서 지켜봐준 며느리 덕분에 더욱 단단해졌다. 시어머니가 면허증을 손에 쥔 그날 이후 거실 한쪽 벽에는 작지만 의미 깊은 액자 하나가 걸렸다. 은은한 나무 프레임 안에는 첫 운전면허 사진이 들어있었고 그 아래로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 내 시작이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액자를 지나칠 때마다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그 문장을 읽었다.
운전을 시작한 초반, 시어머니는 짧은 거리부터 도전했다. 동네 마트까지 왕복 10분 거리, 신호 2개와 횡단보도 하나가 있는 구간이었다. 며느리는 조수석에 탑승해 시어머니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핸들을 꼭 쥐는 힘이 지나치게 강하진 않은지, 시선이 너무 긴장해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살폈다. 처음엔 브레이크를 밟는 타이밍이 조금 이르고 좌회전 후 복귀가 매끄럽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았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실수할 때마다 조용히 옆에서 지도 앱을 켜고 다음 경로를 안내했다. 괜찮다는 말 대신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라는 태도는 시어머니가 운전 중에도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학원에서 겪었던 수치심과 분노는 여전히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행보를 붙잡지 못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있었기에 며느리와의 연대감은 더욱 깊어졌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한 사람의 시작을 응원하는 동료로서 함께했다. 며칠 후에는 시장으로의 첫 장보기 운전이 이뤄졌다. 차를 몰고 좁은 골목을 지나 주차장에 들어서는 그 과정은 짧지만 집중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시어머니는 손에 땀이 배일 정도로 긴장했지만 결국 빈 공간을 찾아 깔끔하게 주차를 마쳤다. 며느리는 조용히 박수를 쳤고 시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어떤 시험 합격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승리의 표시였다. 점차 운전의 범위는 넓어졌다. 마을 외곽에 있는 농장 체험장, 친정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시 외곽, 그리고 오래전에 살았던 동네까지 시어머니는 지도에 작은 점들을 하나씩 찍으며 자신의 세계를 넓혀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혼자 운전해서 병원을 다녀오는데 성공했다. 병원은 익숙한 길이었지만 주차장 진입로가 좁고 복잡한 곳이었다. 그날은 며느리가 동행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오롯이 자신의 판단으로 출발과 도착, 그리고 귀가까지 해냈다. 집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다소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동자 안에는 확실한 성취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부드러운 가죽으로 된 운전용 장갑 한 켤레였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손에 끼워보며 손끝의 감각을 느꼈다. 장갑은 온기를 머금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상징이었다. 이후 시어머니는 운전을 단지 이동의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삶의 선언이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함께 탑승할 때마다 조용히 보조했고 가끔 주차장에서 후진할 때엔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호흡이 자리 잡았다. 그해 겨울,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차를 세워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아끼기로 한 선택이었다. 며느리는 그 결정에도 박수를 보냈다. 용기는 언제나 전진이 아니라 멈춤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해가 지나 다시 봄이 오자 시어머니는 마을회관의 봉사활동에 차를 몰고 참여하게 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태워드리고 소규모 행사를 돕는 일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일이 무척 보람있다고 말했다. 운전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미는 도구가 되었다. 시어머니의 삶은 학원 강사의 무례함에서 시작해 며느리의 용기로 바뀌었고 자신의 결단으로 완성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한층 더 단단하고 빛나는 존재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늘 묵묵히 응원하며 함께 걸어온 며느리가 있었다. 이 둘은 그렇게 서로의 시작을 지켜보며 인생이라는 도로를 천천히 함께 달려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운전이라는 낯선 세계에 입문한 뒤 일상의 작은 궤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몸소 체감하게 되었다. 그동안 도보와 대중교통에 의지하던 일상은 자신이 직접 방향을 결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삶으로 전환되었고 그 속에서 얻게 되는 자율성은 예상을 뛰어넘는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활 편의를 위해 시작했던 운전이었으나 시간이 흐르자 그것은 시어머니 내면 깊숙한 곳에 가라앉아 있던 존재감과 주체성을 되살리는 촉매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일정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었고 시장이나 병원은 물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지체 없이 참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나이 들어 사회적 연결망이 줄어들수록 느껴지는 고립감에서 벗어나 운전이라는 수단은 다시금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해주었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처음 강사의 무례함에 분노했던 감정은 이제 시어머니가 방향 지시등을 켜고 부드럽게 코너를 도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격으로 바뀌었다.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외출했고 운전석에 앉은 시어머니 옆에서 며느리는 길을 안내하거나 목적지를 검색했다. 어느새 조수석은 보호자가 아닌 동행자의 자리가 되었고 그 변화는 며느리에게도 새로운 형태의 감동으로 다가왔다. 봄이 무르익자 시어머니는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고령자 운전 안전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토대로 다른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캠페인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시어머니는 차분한 어조로 자신의 여정을 풀어놓았다. 늦은 나이에 시작했던 이유, 학원에서의 수치심, 며느리의 응원, 그리고 지금의 변화까지. 강연을 듣던 노인들 가운데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고 시어머니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지역 소식지의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었다. 기자는 그녀의 이야기가 고령자들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다며 취재를 원했다. 인터뷰 중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았다. 모든 변화는 자신이 해낸 일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가능케 한 건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준 한 사람의 존재였다고 강조했다. 소식지가 발행되자 동네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새롭게 바라보았다. 예전엔 조용하고 단아한 이미지로만 기억되던 그녀가 이제는 도전과 회복의 상징처럼 다가온 것이다. 이웃 어르신 몇몇은 운전을 배우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만든 요약 노트를 건네주며 함께 차를 타보자고 제안했다. 며느리는 이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다. 처음 면허증을 받은 날부터 첫 도로 주행, 캠페인 참가, 그리고 지역 소식지 기사까지. 사진들을 모아 만든 작은 포토북이 완성되었고 그것은 시어머니 생일 선물로 건네졌다. 책 표지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당신은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포토북을 넘기던 시어머니는 어느 페이지에서 멈추었다. 그것은 병원에 혼자 다녀온 날 찍은 셀카였고 그 아래에는 며느리의 손글씨로 짧은 메모가 쓰여 있었다. 이날 어머니는 혼자서 세상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자부심과 애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했다. 운전이라는 행위는 단지 기술의 습득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저함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이었고 관계의 전환을 일으키는 통로였다. 시어머니는 이제 자신이 늦게 출발한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었고 며느리는 그 여정의 동반자임을 자랑스러워했다.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나섰다. 때로는 가까운 바닷가로, 때로는 고향의 작은 산골로. 핸들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두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며느리의 눈빛은 그 손길을 온전히 믿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달린 도로는 지도 위 어디에도 없는 길이었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었다. 계절은 여름으로 접어들었고 시어머니의 운전은 더욱 능숙해졌다. 주차선 안에 차량을 정렬하는 데 걸리던 시간이 줄었고 정체 구간에서의 인내심도 높아졌다. 시어머니는 이제 차량의 크기를 몸으로 체감하며 조향했고 주변 차량의 흐름을 읽어내는 감각도 늘었다. 한때는 두 손을 바들바들 떨며 핸들을 움켜쥐던 사람이 이제는 한 손으로 부드럽게 회전하고 사각지대를 확인한 후 자연스럽게 차선을 변경했다. 새로이 익힌 능숙함은 삶의 전반으로 확장되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여유 있게 장을 봤고 필요한 물건만 사는 습관도 생겼다. 더는 급하게 사거나 짐이 무거워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독립적인 일상이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하게 다가왔다. 혼자 할 수 있다는 감각은 단지 편리함을 넘어서 시어머니에게 자존감을 되돌려주는 실감 있는 징표가 되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히 시어머니 곁에 있었다. 예전처럼 대리하거나 대신하지 않고 옆에서 함께 걷고 속도를 맞추는 동반자의 자리에 머물렀다. 그녀는 운전 중 급정거 없이 돌아오는 시어머니의 안정적인 모습에 안심했고 가끔은 함께 드라이브를 나가면서 예전 이야기들을 조곤조곤 나누었다. 두 사람 사이엔 무언의 신뢰가 피어났고 그 신뢰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해 여름 시어머니는 작은 결심을 했다. 오래전 사별한 친구의 묘소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의 낡은 비포장 도로였고 길은 좁고 굴곡졌지만
시어머니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차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할 수 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높고 맑았으며 묘비 앞에 선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서 있었다.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풀잎을 정리하면서 시어머니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는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 일환으로 늦깎이 운전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소규모 발표회가 열렸다. 시어머니는 이웃의 권유로 조심스럽게 참가했고 발표자로 나섰다. 마이크 앞에서 시어머니는 긴장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첫 등록부터 무례한 강사와의 갈등, 며느리의 도움, 다시 일어선 과정,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진 일상의 변화까지. 참석자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발표가 끝나자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다. 시어머니의 발표는 그저 기술 습득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다시 견고히 붙드는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다가왔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 몇몇 어르신들은 시어머니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자신도 운전을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운전은 단지 도로를 달리는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자아의 복원을 향한 여정이었고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선언이었다. 매일 조금씩 쌓아올린 변화는 어느새 성취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 성취를 무게감 있게 품고 살아갔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운전석에 앉는 모습을 더는 감탄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제 당연한 일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시어머니가 차창 너머로 풍경을 바라보며 라디오 채널을 바꾸고 주차 후 시트를 정리하며 조용히 미소 짓는 그 순간들. 그 모든 일상은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찬란하게 꽃필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찬란함은 여전히 매일 새벽처럼 조용하고 단단하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삶 속을 달리고 있었다. 가을 냄새가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시어머니의 운전 기록장 한쪽이 빼곡히 채워졌다. 날짜와 주행거리, 목적지와 날씨, 그리고 짧은 소감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다. 기록장은 단순한 통계표가 아니었고 앞뒤 표지 사이에 마음의 지도를 그려넣은 일기장이었다. 처음에는 하루 5km 남짓한 왕복 경로로 시작했지만 이제 장거리 국도를 달린 날도 낯선 버스 전용 차선 옆을 통과한 날도 있었다. 장마다 삐뚤빼뚤한 글씨 뒤편에는 곡선으로 휘어졌던 두려움이 서서히 직선으로 정돈되는 과정이 스며 있었다. 시어머니는 기록장 속 빈칸을 채우듯 새로운 도전을 기획했다. 오래전 젊은 시절에만 한번 가보고 잊어버렸던 남해의 바닷길. 거리는 왕복 600km 남짓. 운전 경력이 짧은 사람에겐 적잖은 여정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번 여행을 자신에게 주는 늦여름의 졸업식이라 여겼다. 며느리는 조수석에 동행하기로 했고 출발 전날 차 안을 정돈하며 긴 여정을 대비했다. 트렁크에는 비상키트와 간단한 공구, 여벌물과 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눠 먹을 현미 주먹밥이 차곡차곡 담겼다. 출발 새벽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바람은 고요했다. 시어머니는 기록장 다음 페이지 상단에 날짜를 적고 계기판을 확인했다.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깨어나자 낯선 길에 대한 불안보다 길게 뻗은 아스팔트에 대한 호기심이 먼저 밀려왔다. 도심을 벗어나자 차창 밖은 벼가 고개 숙인 들판으로 바뀌었고 개울을 건너는 오래된 다리 위에서는 가을물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고속도로 초입, 초행길이 낯설어 핸들이 잠시 무겁게 느껴졌지만 시어머니는 심호흡으로 긴장을 풀었다. 며느리는 지도 앱에서 다음 휴게소까지 거리를 읽어주고 차가 주행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거울을 대신해 시야를 넓혀주었다. 2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첫 휴게소에서 시어머니는 엔진 열을 식히듯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기록장에는 고속도로 첫 휴게라는 짧은 문장이 쓰이더니 그 아래 웃음 섞인 필체로 생각보다 겁나지 않았음이라는 메모가 따라붙었다. 다시 시동을 걸고 남쪽으로 방향을 틀자 바다는 점차 가까워졌다. 내비게이션은 갈림길마다 안내를 속삭였고 시어머니는 한치 어긋남 없이 방향 지시등을 켰다. 산허리를 관통하는 터널을 지나자 햇빛이 반짝이며 물결로 튀어올랐다. 바다다. 뒷산 그늘만 보며 살았던 기억 속 풍경과 전혀 다른 수평선이 한눈에 펼쳐졌다. 시어머니는 속도를 천천히 낮추고 해안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다. 멈춰 선 차 안, 두 사람은 말을 잃고 유리창 너머를 응시했다.
파도는 규칙적으로 밀려와 모래를 적셨고 갈매기는 낮게 활공하며 해초가 묻은 바위를 스쳤다. 시어머니는 기록장을 펼쳐 하단 여백의 수평선에 닿음이라 적었다. 짧은 문장 밑에는 작은 파도 모양을 그렸다. 며느리는 그 곁에서 미소만 머금은 채 휴대폰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해안도로에 빛나는 은색 차와 운전석에서 손을 들어 보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한 장의 사진으로 기록됐다. 남해의 숙소는 소박한 게스트하우스였다. 숙소 주인은 직접 운전해 오셨다며 놀랐고 시어머니는 겸손한 웃음으로 답했다. 이튿날 새벽 두 사람은 일출을 보기 위해 해변으로 나갔다. 붉은 태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떠오를 때 시어머니는 핸드폰 플래시를 끄고 그대로 기억 속에 채웠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듯 그저 빛과 물살을 바라봤다. 귀갓길은 전날보다 훨씬 짧게 느껴졌다. 낯선 표지판도 간헐적 정체도 두렵지 않았다. 마치 바다가 건넨 파도처럼 리듬을 타고 도로 위를 흘러가기만 하면 되었다. 집에 도착하자 그새해는 기울어 노을빛이 현관문 위에 내려앉았다. 시어머니는 시동을 끄고 엔진이 식어가는 잔열 속에서 기록장 마지막 칸을 채웠다. 왕복 609km, 무사 완주. 그리고 작은 별표 하나를 그려 넣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운전용 장갑을 벗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장갑은 여전히 필요했지만 더 이상 떨림을 감추기 위한 방패가 아니었다. 일상의 새로운 층위를 열어준 열쇠에 가까웠다. 며느리는 조용히 차키를 받아 벽걸이 키홀더에 걸었다. 집안 공기에 바닷내음이 남아있는 듯했고 두 사람은 한동안 그 고요를 음미했다. 운전이라는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미지의 길은 펼쳐질 것이고 때로는 작은 사고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제 안다. 늦게 출발해도 도달할 수 있고 두려움은 돌파할 때마다 두께를 잃는다는 사실을. 며느리 또한 깨달았다. 누군가의 시작을 지켜본다는 것은 삶이 세기를 내는 순간을 함께 건너는 일임을. 그리고 집 안벽에 걸린 액자 속 문장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 내 시작이다. 그 문장 곁으로 석양이 비스듬히 스며들며 두 사람의 오늘과 내일을 따스하게 물들이고 있었다.